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소년센터 인권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은정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로 22년 차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인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인권과 연결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렇게 좋은 주제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좀 찾아봤더니 이미 AI로 돌봄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요. 뭐 약을 먹는 시간을 알려준다던가 병원에 가는 일정을 알려준다던가 스피커나 로봇을 통해서 말벗 기능을 하고 국내에는 효돌이라고 하는 AI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특히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려 로봇처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인지와 관련된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뭐 음악을 제공하거나 오늘 날씨를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아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AI 돌봄이 TV 패턴을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어느 날 비정상적으로 TV 프로그램 뭐 채널이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켜지지 않는다거나 라고 하면 신고를 하거나 119로 연계하는 이런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기반에서 뭐 낙상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돌봐주는 돌봄의 영역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는 발달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을 돕는 AI 돌봄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뭐 시각장애인 대상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 양육자 같은 경우는 아동 돌봄에 있어서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자칫하면 감시나 통제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노인층도 그렇고 혹은 아동도 그렇고 장애인의 경우는 나 이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스스로 밝히기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도 이거 필요한 거야 이렇게 강요할 때 그걸 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주변에서 아이 돌봄 AI 그 CCTV를 활용하는 양육자를 본 적이 있는데 밖에서 하루 종일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계속 열어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혼자 있지만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도 하고 그걸 굉장히 이제 감시로 느껴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양시설에서 되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기도 한대요. 내가 지금 통제받는 거고 감시받는 것 같다. 그냥 바닥에 앉아있을 뿐인데 낙상으로 감지를 하면서 과도하게 알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그 돌봄의 인력들이 수시로 그 장소에 출동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면 어쩌면 돌봄의 대상이 그냥 하나의 대상자, 하나의 오히려 도구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와 이것에 대한 어려움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가 예측에 대한 이야기죠. 범행을 미리 예측하는 것.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과도한 알림뿐만 아니라 표정이 이러면 우울증이야 이렇게 계속 데이터를 입력해 놓으면 그냥 표정을 인상 썼을 뿐인데 우울증으로 잡거나 그러다 보면 나는 전혀 우울증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내가 위험군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에 스스로 타격을 받는 거죠. 또 이 예측 기술을 얘기하시니까 이 영화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영화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주인공이 실제로 이제 범죄자에게 자신의 자녀를 잃고 나서 그런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안 느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언자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를 것 같다라고 하는 장면이 뜨면 그 범죄자를 잡으러 다니는 일에 이 주인공이 엄청나게 열성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언자들이
자기를 타겟으로 잡게 되면서 자기는 결국 그 상황에서 선택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그 선택을 하지 않는데 그 자유의지가 그동안 박탈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AI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도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죠. 알고 봤더니 이제 현수막에 학업 중단 예방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현수막에 붙어지면서 그 참여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쌤, 저 학교 그만두나요? 이렇게. 자기는 학교를 그만둘 마음이 없었고, 최근에 좀 정서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렇게 낙인받는 것 때문에 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까지 오히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건 분명 중요한 거지만, 그런 것들로 개인들이 계속 타격을 받게 되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해서, 내가 되게 위험군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미지의 타격을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인데 그 예측에서 인간이 소외된다면,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아니라면 이거는 인간을 오히려 되게 구속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도 결국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피해자들의 인권, 그 피해자들이 이미 큰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죠. 그것 때문에 사형 제도에 대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되게 좋은 예시들이 있잖아요. 미리 이제 CCTV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감시하게 되고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예들이 많습니다. 뭐 교통 데이터나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또 특정 지역의 범죄가 되게 많이 발생하거나 재난 위험도가 높아지면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거나 뭐 소방차나 구급차의 그 동선을 미리 확보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범죄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그 인권까지 생각해야 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예측을 했을 때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한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에서도 분명히 이제 범죄자로 살인자로 무기징역을 받거나 사형을 받았어도 그 사람이 사실은 범죄자가 아니고 되게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범죄자도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선에서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을 향해서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 말 것인가 예측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심리학에도 범죄 심리학에도 낙인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 낙인 이론은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더니 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범죄가 점점 더 많아진다. 되게 작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범죄자 이렇게 낙인을 찍으니까 나중에는 큰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낙인으로 활용이 될 때 그거는 그 낙인만으로도 이미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정말 인간을 향해서 또 인권을 향해서 다각도로 고민해 봐야 될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과 아동 인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버거워하는 일이나 또 아이들이 이제 미래에 같이 공생할 수밖에 없는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허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저 감정을 다 얘기하지? 정말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보다 더 상담을 잘해줘 이러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상담하고 뭐 사주 풀이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타로 카드를 보고 자신의 지금 감정이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듣고 나서 마음이 풀리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더 이상 AI에게 상담을 하지 않겠다. 왜냐면 상담을 이번에도 했더니 전혀 다른 주제인데 이전의 주제를 기억했다가 얘기하는 거 보고 섬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허는 좀 더 AI가 발전된 버전이란 말이죠.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상담을 해봤거든요. 아,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정말 놀랬던 것은 제가 비폭력 대화를 공부를 했는데 비폭력 대화의 거의 수준에 맞춰서 너무나 상담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AI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정서로 받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의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가장 안성맞춤으로 그리고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줬을 뿐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언어로 받고 그리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받기 때문에 치유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걸로 고립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그 영화에서도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왜 사람이 인간한테 자신의 고민이나 자신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지 않고 AI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그거는 자기한테 꼭 맞는 대답을 사람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딱 최적화된 말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서로 대화를 하다가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저 침묵의 의미는 뭐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가고 서로의 정서를 풀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AI가 너무 최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넘어가는 방법이랄까? 혹은 침묵을 못 견뎌하고 느리게 그 결론이 나는 것도 못 견뎌하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연결해서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AI가 등장하면서 AI랑 상담하면서 그게 자살로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 벨기에의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어떤 이제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성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AI랑 끊임없이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감정이 바닥을 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계속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천국은 어떨까?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 천국은 뭐 되게 아름다울 거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 추적 조사를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한 부모가 고소를 했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챗봇 회사의 대표를 고소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인 14살의 청소년이 챗봇과 대화를 끊임없이 하게 된 거죠.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를 좋아했는데 그 챗봇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고 하루에도 거의 뭐 수십 번을 계속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친구들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또 이게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뭐 그 자살에 이른 것이 반드시 챗봇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엄청난 고립감과 또 지금 질문 주신 AI가 어떤 윤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사례 2가지만 말씀드렸는데도 되게 덜컥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곳곳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기술에만 중심을 두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과연 인간이 연결될 권리라는 것은 무엇이고 인간을 중심으로 둔 기술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결국 윤리가 점점 더 요구된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아동 청소년들에게 교육 측면을 뭐 코딩 잘하는 법 아니면 뭐 기술을 제대로 아는 법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인문학의 초점으로 그리고 인권의 초점으로 계속 교육을 해야 얼마든지 기술은 확장해서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의 감수성을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되거나 준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위험은 발생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시간 어느 순간이나 접속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보니까 마치 랜덤 채팅처럼 대화를 하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검증되지 않고 모니터링 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AI는 보조 기술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자를 대상화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얼마나 동참시키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면서 과연 장애인 혹은 아동들도 그렇고 뭐 노인층도 그렇고 과연 처음 출발부터 동참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문제고 뭐가 정말 불편한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고 실제로 막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래도 예를 들어 미국과 헝가리에서 그 수어를 이제 그 챗봇과 연결해서 만들 때 그것에 대해서는 그 그룹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룹을 리스크 그룹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룹으로 나누지 않고 실제로 좋은 동참을 하는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 충분치 않아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우려스러운 면이 아직까지는 계속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요. 실제로 정책 안에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곳곳에서 AI와 관련된 윤리 강령이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있어서 윤리에 대한 철학을 계속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돌봄에서 정말 이거는 좋다라고 느낀 것이 사람이 일일이 다 방문하고 다 확인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AI 돌봄이라고 하는 건 감지력이 있고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곁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놓치는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중심이 아니고 또 이제 사회적 약자들, 즉 이런 돌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들을 아주 손쉽게 돌보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그거는 결국 이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돌봄을 하는 입장에서 그 합의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가 합의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권력 구조상.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제 동료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우리보다 낮은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같이 합의를 도출하고 질문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어느 날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홈캠에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목소리 통해서 지금 다 녹화됐으니 당장 여기로 입금하지 않으면 하겠다 뭐 이런 실제로 피싱의 사례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홈캠을 설치한 사람들도 자기가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그거를 꺼놓고 밖에 있을 때만 잠깐 켜놓고 이런 식으로 개인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뭔가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우리가 초기 과도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혹은 기술 개발에서도 그렇고
속도를 너무 중요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인권의식은 이미 사람들이 뭐 행정 영역에서도 그렇고 뭐 언어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의식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더 빨리 내놓고 싶고 또 더 빨리 선보이고 싶고 하다 보니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 권리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보통은 개발해놓고 피드백을 받는 형태로 그냥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미 만들어진 것을 그 당사자들이 이건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해서 이미 만들어진 걸 잘 수정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속도전 말고 굉장히 양질의 시스템을 마련한다 차원으로 가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보면 관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뭐 연예인들이 여행을 가거나 뭐 일상에서 식사를 챙기거나 뭐 일상 보내는 것에 이제 관찰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은 연예인들은 뭐 이거 모든 게 다 나오나요? 옷은 어디서 갈아입나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모든 행동이 거기에 찍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방송은 편집이라는 게 있는데 자신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고 그것이 녹화가 되고 있고 자기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불편함은 굉장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제 아이들도 집에서 홈캠으로 부모가 감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카메라 밖에서 뭔가 다른 거를 할까라는 것이 더 개발되기도 하고, 감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과연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괜찮은가? 라는 질문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책적으로나 이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이 그것을 좀 스스로 경계해보고 성찰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워낙에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저도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또 하나는 AI 툴을 이용하면서 와, 정말 너무 좋다, 굉장히 이제 신기해하는 여러 감정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건, 그래도 인간은,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인간은 그래도 인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인문학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 사회학적인 부분,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는 영역에 있어서 고민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 고민이 더 확장될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AI 툴들을 통해서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대학원에서 과제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이 여유로워지면 그 잉여 시간에 인간이 뭐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칼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잉여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지? 근데 보통은 그거 기다리면서 멍하니 있거나 시간 아꼈다, 끝났다, 야호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시간은 결국 실제 그럼 여기서 진짜 필요한 게 뭐지를 철학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이라고 하는 영역은 결국 공공이 혜택을 누려야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단순히 AI 툴을 통해서 일 처리가 잘 끝났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 공공의 것이 아니라 일처리 영역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저도 AI 툴을 써보면 정말 시간 단축을 많이 해주고, 알아보다가 혹은 고민하다가 찾다가 보내는 시간을 엄청나게 아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아껴진 시간만큼 그 시간에 공공 영역에서는 무엇 하면 좋을까? 근데 그 준비가 개인들도 그렇고 공공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걸리네?
정도의 기쁨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 실제로 최근에도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여러 출판사랑 같이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고 이렇게 업무를 뭐 편집과 관련해서 주문할 것을 AI 툴을 이용하면 너무 시간도 잘 단축되면서 아주 양질은 아니지만 뭐 업무 한 3년 차에 직원이 해낼 수 있는 몫을 하는 거죠. 신입부터 시작해서 한 3, 4년 이렇게 주니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의 직원들을 뽑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각 기업들의, 예를 들면 월마트에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워낙에 이제 효율과 합리화, 그다음에 비용 절감에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노동할 권리, 일할 권리 역시도 공공의 영역으로, 정책의 영역으로 저는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그 경험을 쌓을 권리,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경력을 쌓을 때까지 기본적인 수당이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예 일자리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용어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개별성, 고유성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 혹은 아동, 노인 이렇게 그룹화해서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다 개인들의 서사가 있고 개인들의 생활이 있고 개인들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이 기반이 되지 않는 이렇게 뭉쳐서 어떻게 그들에게 좋은 돌봄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개인 고유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개인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그런 고민이 앞으로도 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별로 혹은 사람을 한 덩어리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권리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수의 기반이 아니라 권리 기반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아이들의 어떤 양상이 있습니다. 소통의 양상이. 그게 이제 스마트폰을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접하는 그룹이다 보니까 실제로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끼리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꾸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상대방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쩌라고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어른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쩌라고 이 얘기는 공격하는 말 같잖아요. 시비 거는 말 같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어쩌라고 라고 하는 게 꼭 시비나 공격이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양상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이들이 소통을 어디서 습득을 하냐면 유튜브 댓글이나 뭐 SNS의 댓글을 통해서 더 소통을 많이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대화를 통해서 대화 훈련이 되기보다는 그 밑에 댓글을 통해서 자주 접하다 보니 댓글형 대답이 되게 많습니다. 뭐 어쩌라고 하거나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공격하거나 바로 그냥 단정 지어버리거나 이런 소통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직시해야 되고 성찰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영화 속에서 AI와 대화를 하면서 소통이 너무 잘 되고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싶지 않고 그러고 대화할 때 어색한 것도 싫고, 이러다 보면 결국 개인의 고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인과 다른 사람과 잘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이제는 움켜져야 될 모든 사람들의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빅히어로를 보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로봇의 상상력이 좀 새로워진 것도 있잖아요. 둥글둥글한 로봇. 그것이 상징하는 것 자체가 그 로봇은 공격성이 아예 없고요. 그 사람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이 그 개발해준 로봇을 가지고 이 아이가 두 가지 측면으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자기 정서를 치료하기도 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친구가 생긴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거기에 칩을 딱 바꿔 끼우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둥글둥글하고 치유와 치료의 초점, 공격성이 제로인 로봇이 곧바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좀 폭력적이고 살인 기기가 되는 거죠. 딱 그 장면이 저는 바로 그 똑같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보여지는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빅히어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꿈을 꿀 때 나는 이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 꿈이 누구랑 연결될까? 혹은 내 기술이 어떤 사람들과 연결이 될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어떤 사람들을 이롭게 할까? 라고 하는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영화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로봇인데 전혀 다르게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되게 잘 보여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엄청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칩 중에 가장 좋은 칩으로 타인과 연결되면 좋겠네요. 완벽한 AI의 앞으로 진화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수많은 AI 툴을 통해서 뭐 과제를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수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거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이 곧 온다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 불안을 조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판이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덥석 와버리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AI와 인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을 보지 않는 AI는 결국은 퇴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람을 배제하고 혹은 대상화하고 그렇게 양질의 AI를 개발하지 않는 회사는 저절로 이렇게 퇴보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을 중심으로 둔, 인간을 연결하고 돕는 기술로서의 AI가 완벽에 가까운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AI 자체가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는 AI가 막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이유는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사람과 거리를 둔다거나 저건 편견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AI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편견을 가지면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눈들이 점점 생기지 않을까 싶고 그 알아보는 눈들이 모여서 연대하면 가장 완벽한 AI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광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게 너무 신선했어요. 특히 저도 AI와 인권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상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엄청 깊이 있는 질문들을 저에게 던져주셔서 저 또한 되게 생각이 확장되기도 하고 앞으로 이 고민을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붙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역시도 이런 고민을 이미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종종 되게 버겁고 어렵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그 고민이 결국 시민들에게 가서 닿는 힘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함께 AI 시대를 인간 중심으로 함께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고 저한테도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